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좀 꾸미고 와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 같음을 쫓기보다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 멘트는 항상 하는 멘트죠 저희가. 그리고 한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분석해보는 수요 정치 토크 8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가나다 수준이 아니네요. 일단 뭐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 분이 나오셨는데 세 분이 평소 사이가 나쁘진 않죠? 좋습니다. 네. 방송 끝나면 다 바로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아침 시간이라 뭐 굳이 뭐, 뭐 저녁 시간이면 그래도 소주라도 한잔 할 건데. 예. 제가 보기엔 좀 스타일은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요즘 얘기로 케미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더 자세한 건 얘기 안 하고요. 가벼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휴가 계획 여러분들 다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혁기 전 관장님은 휴가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아직 휴가 계획 전 못 세웠습니다. 이제 세워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 뭐 쉬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가족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죠. 가족들하고 쉬지만 뭐 또 일거리 들고 가서 또 휴가 쉬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무지하게 싫어하죠 와이프가 또. 그럼요. 예. 다 잊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너무 덥긴 덥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다니는데 하여튼 에어컨이 없는 곳만 나가면 그냥 땀이 주룩주룩 흘러서 며칠의 휴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예. 하여튼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쉬시기 바랍니다. 뭐 그 수요 정치 토크 뭐 대신할 뭐 한 주 정도는 대신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굳이 뭐 멀리 가시겠다 그러면은 전 부장님 믿고 이상희 교수님한테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뭐 오늘 이번 주만 하니까. 그리고 홍인정 부대변인께서도 가정이 있으시니까 휴가 가시죠? 사실 원에는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곳이 참 많습니다. 저는 2019년은 은평구 밖을 떠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은평구에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그 유권자들하고 휴가를 같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직생의 마음으로 은평구 안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김철근 전 대변인께서도 휴가 계획 있으시죠? 저는 가족들하고 며칠 쉬었다 왔습니다. 이미 갔다 예,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잘하셨네요. 한 10년 만에 한번 가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좀 이 위기 관리를 위해서?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지금 이제 휴가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휴가를 이제 반납은 했는데 제주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저도 이게 거제 쪽에 있는 거죠? 저도를 맞습니다. 개방을 하겠다고 예. 해서 47년 만에 또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다녀온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저도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가 어떤 곳인지 우리 춘추관장 하셨으니까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저도는 이제 거제도에 있는 섬이죠. 예. 일본 강점기 때는 일본 군사 시설이 있었고 6.25 전쟁 기간에는 유엔의 군사 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휴전 후에 우리 해군이 이제 인수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지정하고 사용하셨고 역사적으로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첫 번째 임진왜란 때 승리를 거뒀던 또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여름휴가 사진을 올리셨을 때 봤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이 저도에 대한 인식을 좀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저도도 이제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대통령만 휴가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거제시가 아무래도 그 해운 업계의 불황 등으로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저도 개방이 경제시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군사 시설 같은 거는 좀 개방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 한다는 얘기죠. 네네. 자, 홍인정 부대변인께서도 이제 그 뉴스에 대해서
보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모래에다 뭘 쓰는 사진 제가 기억하는데 예, 저도의 추억이라고 쓰셨죠. 저도의 추억입니까 예. 이게? 어쨌든 저도를 공개하는 거는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긍정적인 어떤 홍보 이런 측면이 있다 보시나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환영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시범 개방할 때 이제 9월에 시범 개방한다고 하죠. 네. 그런데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 등 일부 보안 시설 빼고는 뭐 산책로, 전망대, 해수욕장 등은 개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저도가 기가 센 곳이긴 해요. 박 대통령께서도 저도의 추억을 쓰셔서 이제 국민에게 저도를 알리신 것도 있지만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하고도 가깝고 아 그렇죠. 예. 아 그러네요. 거제도 장롱명 외포리가 이제 고 예. 김영삼 대통령 생가하고도 가깝고 또 거제면 명진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생가도 가깝고 예 봉안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아 진영. 사저와 묘지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전현직 대통령들과 가까운 곳이 지금 저도에서 기가 센 곳이기도 하고 그 기가 이제 좋은 뜻으로 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김철금 대변인께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PK를 지역을 많이 찾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PK를 자주 찾는다. 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PK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 PK가 90년도죠. 3당 합당이 되면서 사실상 보수 지역으로 예. 바뀌었는데 상당 기간 동안 예. 그 이른바 그 진보 진영에서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5석인가요? 예. 예. 5석을 이제 당선이 됐고 대선 때도 40%를 목표로 했지만 40%는 안 됐지만 됐죠. 예. 근접한 상황으로 갔고 그래서 부산 출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부산 경남 지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남, 부산 지역을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는 네. 이번에 예. 저도 가시면서 사실 밀착 수행을 하신 분이 우리 김경수 지금 지사? 김경수 예. 도지사님이신데 지금 재판 중이시죠. 예. 보석 중인데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근접해서 같이 수행하시는 모습이 과연 국민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또 하나가 마음이 있어야 사실 방문을 자주 하게 되는데 지금 PK 한 8번 가셨다 그러죠. 경남 PK. 예. 예. 그래서 울산에 1번, 부산에 2번, 양산에 2번, 창원에 2번. 이번에 저덕까지 해서 올해 들어서만 8번 가셨으니까 지금 7월 말인데 한 달에 1번 이상 가신 거죠. 지금 이영자라고 대통령 지지도가 20대 청년들 예. 또 영남 지역 주민 자영업자에게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다.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총선 행보라고 볼 수 있죠. 지지들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직접적인 지원은 안 돼도 이렇게 자주 방문하시고 또 같이 누군가를 옆에 두시고 하는 모습은 떨어진 의도가 있다. 여론에 대한 총선 행보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다. 뭐 이제 한 말씀 더 좀 덧붙이자면 대통령이 이제 그 광역 단체를 갔을 때는 광역 단체장이 당연히 수행하는 게 뭐 그럼요. 맞는 얘기겠지만 김경수 지사는 대통령의 이제 그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지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제할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이 PK를 자주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이른바 애타도 동고서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예산 있죠. 예. 그것도 동쪽이 많고 서쪽이 적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 예산 배분마저도 상당 부분 PK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애타도 아까 예비 타당성 그랬었어요. 조사. 저는 예타지 그게 애타도 그래서 대통령께서 애가 타시나 순간
훌륭한 지적입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하면 될까요? 얘기해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제로 해도 돼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역대 총선 직전에 대통령의 일정을 가지고 이제 야당이 총선용이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죠. 예. 뭐 우리 민주당도 야당 때 뭐 그런 맞습니다. 지적을 했을 예.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뭐 나름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올 들어 8번째 PK 방문이라고 해서 이제 일정을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통령 집과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PK죠. 그렇죠. 어머님이 이제 부산 영도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적으로 어머님을 뵈러 갈 때 이제 양산에 있는 사저를 잠깐 들린다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부모님께 인사는 드려야 되니 그 일정이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꼭 가야 할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이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간담회가 또 이제 부산에서 올해 또 열렸거든요. 부산에 있었군요. 그 네 가지 일정을 드러내면 나머지 일정이 이제 울산에 있는 현대차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 창원에서 있었던 이제 수소버스 등 해서 이제 그 컨텐츠과 내용을 뜯어보면 이게 이제 총선용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만한 일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과 이제 이미지로 이제 야당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은 일정의 내용과 컨텐츠를 갖고 좀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싶고요. 김병주 수사 대동은 뭐 그 대통령 측근이었고 예. 재판 중이니까 예. 함께 행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이제 야당이 예, 지적하실 그것도 수도 예, 있는데 또 일리가 반대로 있죠. 예. 경남도지사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재판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제시에 갔을 때 김경수 지사를 대통령이 대면을 안 하면 그 경남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 중이라고 하여 대통령이 측근이 아닌 도지사를 멀리하는다는 이미지를 주면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도지사가 재판 중이어서 힘이 빠진다는 우려들을 많이 할 텐데 예, 그래서 그 거기가 저도니까 경남도지사지 예컨대 뭐 대구 경북이 어느 지역이었으면 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당연히 대통령이 초대해서 그랬을 함께 거예요. 예. 국민들과 행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뭐 반론이 없으면 다른 사안으로 넘어갈까요? 반론은 많죠. 예, 반론 그런데 많지만 아침이니까. 계속 꼬리 물고 아침이니까. 그다음 주제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홍 위원장님 입장에서 조국 교수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홍 위원장님은 조국 교수를 굉장히 좋아요. 좋아하면서도 저격을 또 원하고 아니에요. 조국 예. 교수가 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빨리 하기를 좀 바라죠. 예, 조국은 조국이고요. 다 우리 조국입니다, 사실. 남의 나라는 없고요. 국회 본회의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밀고 당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안 해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데 우리 관장님 이게 추경은 처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그런 말씀은 한국당 지도부가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얘기요? 국회에서 이제 여당은 원내에서 여당이 야당을 못 이깁니다. 결국은 이제 야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당의 숙명인데 유일하게 야당이 못 이기는 게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추경은 예산이고 이제 민생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경에서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 지도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선심성 예산 이런 것 삭감하는 거 당연히 야당의 임무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다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고 꼭 필요한 일본 무역 조치에 대한 피해 기업을 위한 지원 예산이다 싶으면 대승적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 임무를 다하시는 건 좋으나 계속해서 이 추경을 발목을 잡고 정치적 딜을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어렵게 여야 원내대표 합의해서 8월 국회를 열었고 임시국회를 안보국회를 열었고 추경안을 전격 처리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기본 정신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좋지 다시 국회를 열기 전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홍 박사님은 이제 발목을 잡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그죠? 제가 꼼꼼하게 본다는 얘기니까. 지역분이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야, 명 짧은 사람 국회 열리기 전에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열기 힘들었잖아요,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건이. 너무 오래 끌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라도 어렵게 열었으니까 아마 저희 한국당에서는 원칙을 정해서 이번 추경안 처리할 겁니다.
그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 추경 같은 국가적인 현안이나 민생 현안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텐데요. 예. 기준을 정했어요. 실제로 추경을 처리함에 있어서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 붉은 수돗물 또 미세먼지 대책 이런 재해 예산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처리하겠다라는 첫 번째 원칙을 정했고요. 두 번째는 단 통계 왜곡형으로 가짜 일자리 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혈세 퍼주기 청소년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 두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보복에 대해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다, 추경이 필요하다 내야 되는데 지금 여당 의원을 통해서 내고 있잖아요. 설명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해서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니 보완을 준비하라는 거지. 저희가 발목 잡기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국방장관 해임권이나 예. 또는 국정조사, 안보 국정조사에 대해서 사실 한국당이 그렇게 바른당과 함께 요구를 했지만 여당에서 안 받아줬잖아요. 그 안 받아줘서 저희가 추경까지 연계해서 못한다 했지만 경제가 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안보국회를 열자 바른당과 함께. 예. 그래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저희가 발목 풀어주기를 해준 발목 거지. 풀어주기? 예, 정확히 표현하면 예. 예, 저희가 발목 잡기 한 건 아니죠. 굿샷. 예. 발목 풀어주기. 감사합니다. 발목 풀어주기. 오늘의 말말. 발목에 뭐가 좀 잠겨 있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풀어준다고. 아니 근데 추경을 이 본예산도 아니고 말입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예비비는 왜 있습니까? 어? 총선 앞두고 6조 7천억 정도인데 정작 꼼꼼히 따져보면 예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추경을 안 해도 될 판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 정권과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추경 때 되면 추경하고 뭐 하면 하고 정부요 본예산 짤 때 제대로 짜십시오. 제대로 짜시고 그 뭐 찔끔찔끔 엄발의 오줌도기처럼 추경한다고 해서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가 지금 예를 들면 몸에 당뇨병이 왔다 이거야. 그러면 경제가 당뇨 상태라고 하면 단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도 주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런데 계속 설탕물만 주는 꼴이 되면 어떻게 그 몸이 낫겠습니까? 저희 이 추경 이런 식으로 그 해마다 처리하는 추경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추경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 며칠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도 야당이 요구를 해서 국회를 한 겁니다. 야당 요구 안 했으면 이번 7월 국회 없고 추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추경이 필요하다 하면서 실제로는 별로 추경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행동. 이게 국정운영의 자세이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야당이 요구했던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지금 안보 상태가 굉장히 그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장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철회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야당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책임감 있게 저는 하는 조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아니 정치가 어떻게 100대 0 항상 여당이 승리해야 됩니까? 51대 49에 누가 51이 될지 모르는 경쟁 구도로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일방 독주 절대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 야당이 무너지면 국가 운영이 힘들어져요. 왜? 오만 독선이 당연히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에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국민들을 보살피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길을 찾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으로 자꾸 정부 여당이 가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향해서 공격하고 덮어씌우게 하고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민주당에도 좋지 않고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연설하셨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듣는 듯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항상 지켜보면 김철근 교수님이 제일 이제 열변을 토하시고 예. 예, 홍인정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양념을 치는 것 같고 아니, 안기 관장님이 이제 수세에 몰릴 때가 많고 뭐 이런 그것이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약간 비아냥거릴 때 연설을 하네 연설 이거거든. 예.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국회 그 서청원 의원하고 8선이죠 벌써 대단하신 네. 8선까지 하신 분인데 국회 일본 방문단이 이제 좀 추국하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효과가 있건 그러니까- 없든 해 가야죠. 무조건 가야 된다. 어떤 의미가 뭐 있는 이제 일단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일본에 가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큰 효과죠. 왜냐하면 아베 정권이 오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 무역 보복 조치를 하면 국내 여론이 분열이 돼서 자신들에게 굴복할 거다. 이 오판도 한 자락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청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5당이 이렇게 초당적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외교 정치 활동을 방기하는 것 자체가 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단일한 목소리를 일본 정계에 있다 전달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일본 무역 보복 조치가 오히려 일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론전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벌써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기 예, 그렇죠. 시작했고요. 일본 지식인들도 성명을 내서 아무 근거 없는 대한국 무역 보복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는 올곧은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국내 분열을 기대하는 그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일단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예. 충분히 그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홍인전 박사님 뭐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방일단에? 아니 문희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뭐 얘기했죠. 예. 근데 저희 황교안 대표께서 사실은 청와대 회동 중에서도 그 화이트 리스트가 계속 발현되면 우리 경제의 피해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문가들의 진단에서도 아마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8월 하순부터 1,115개에 달하는 전략물자 수입에 대해서 예.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전문가들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우리 한국당에서도 외교적인 정부의 노력에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방일이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김철근 우리 대변인도 뭐 반론이 없잖아요, 사실. 당연히 좋은 성과를 가져와야 되고. 방미 의원단도 갔고요. 또 방일 이제 의원단이 가서 일본 의회 각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초당적으로 이제 협력을 구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 원 보이스, 원 팀.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이런 정도로 같이 힘을 합쳐서 당신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한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들 일본이 나오는 이런 것이 결국 한일 간의 그 관계 악화도 있을 뿐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손해다. 당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그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안 갑니다. 안 가고 그것이 바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뭐 일본이 반도체 등 특히 이제 뭐 그 백색 국가에서 제약이 되면 한 1,100여 개 정도의 품목이 된다는데요. 뭐 그 품목에 대해서 당장은 우리가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예. 우리 경제의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제가 80년대 일본의 30분의 1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3분의 1 이상 3배 이내의 차이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의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압박할 건 압박하고 일본을 설득할 건 설득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현재의 일본의 조치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좀 터닝 포인트나 이런 그 지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실제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겉으로는 일본의 강제징용,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불만 이런 걸로 보복 조치한다고 보이지만 예. 그리고 참의원 선거에 대한 뭐 이걸로 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을 넘어설 거에 대한 우려가 음. 훨씬 더 크고 깊을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이나 견제를 하지 않으면 불과 10수년이 지나면 뒤집힐 거에 대한 그런 그렇습니다. 우려들 때문에 나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중장기적인 대비를 하고 외교로 풀 거, 경제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점들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잘 찾아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긍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원팀, 예, 원팀. 원보이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장께서도 사실은 나가서는 국익을 위해서 이견을 노출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예,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소미아 그렇죠?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는 원보이스가 아니에요. 최재성 우리 한일 군사 보호 협정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일본 경제 침략 대체 특위께서는 이거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파기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해찬 대표께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이거는 결국엔 누가 원보이스로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대통령께서 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경제 보복 조치는 계속 가지만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견이 노출이 되면 다시 또 분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당이 원보이스를 내야 된다. 근데 그 포인트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저는 역할 분담으로도 좀 보입니다. 정부나 청와대, 당 대표가 지소미아 폐기를 공식적으로 운운하기는 좀 부담되는 형국이죠. 하지만 특위위원장,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고노 외상하고 이제 요시히데 관방장관 같은 경우가 지소미아는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북한의 전략 무자의 수출국으로 지정을 해서 못 믿을 나라라고 안보상 해놓고 정보 교류는 하자, 군사 정보 교류는 하자라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의 강경파를 좀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나 결국 이 책임성이 있는 당 대표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 유지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역할 분담론으로도 해석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강대국 틈바구니 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사면초가다 이런 우려가 많아요. 그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글로벌 호구다. 뭐 스톡홀름 증후군 납치범과 가정을 이뤄서 뭐 애를 낳고 산다 이런 거잖아요. 충격적인 영화도 이런 걸 봤는데 제가 그래서 핵무장론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당이 또 이번에 핵무장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이 시기에 이게 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이거를. 사실은 공포의 균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러시아도 얼마든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고 핵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그 외교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사실 조경태 최고위원도 핵무장론 얘기를 하셨고 바른당의 유승민 대표께서도 전술핵 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고요. 원유철 대표께서도 한국형 핵무장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진지하게 의논해야 된다. 저는 핵우산, 미국의 핵우산론 가지고는 지금 북한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사실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러면 핵무장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동의가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선 우리가 그 북한의 비핵화를 현재 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미 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축과 북중러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점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도를 우리의 어떤 경제력이나 외교력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최근에 외교 안보적으로 상당히 좀 허점이 드러난 거죠. 실제로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침범을 한 사태가 6.25 전쟁 이후 최초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우리가 지금 그 남북 관계의 개선
그다음에 호전된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전통적인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국제 정치 이 세력 균형의 관계가 예.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고 없으면서도 과거의 어떤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예. 축이 예. 오히려 약화되는 이런 것은 혹시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바라봐야 된다. 왜 이 균형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지도 좀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한미, 중러 네. 이 4대 강국 아니겠습니까? 예. 이 특히 전통적으로 4대 강국에 대한 외교 관계는 굉장히 그 돈독해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왔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이 4대 강국의 외교를 잘했느냐 아니면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연다고 해서 뭐 신남방 정책이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이 4대 강국에 대한 외교가 좀 틀어지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균형이 좀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남북이 서로 대치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분명히 그럼요. 네. 분명히 아닌데 우리 권혁기 관장님은 전공이 이쪽은 아니죠 물론 네네. 북한 쪽은 아니시지만 아닙니다만 예. 일단 뭐 상식적으로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어불성설이죠. 왜 어불성설이냐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일단 철수시킨 게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을 하고요. 그때 이제 NPT를 저희가 탈퇴를 하면서 가입을 하면서 이제 미군의 전술핵이 다 전량 철수가 됐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NPT를 그래서 다시 탈퇴하고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 북한을 따라하자 그 얘기죠. 참 참신하신 주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들어보니까.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나토식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역행하는 주장입니다. 한반도를 비핵화하자라는 기조를 잡고 우리 정부가 수십 년간 외교 전략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그런 행보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여기서 이탈하여 핵무장화를 주장하는 순간에는 뭐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지지도 저는 못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핵 군비 경쟁에 돌입해 버리면 이분들의 주장처럼 한반도 정세 불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거리 미사일 몇 발 쏴도 이 안보 불안에 국민들이 심각해 하시는데 본격적인 남북과 주변 강대국들이 다 그냥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무시무시하다는 모든 전술핵들을 다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경쟁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주는 안보 불안과 국민들 또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은 불보듯 저는 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핵 균형이 무너졌냐? 아니할 말로 버튼은 우리나라 정부한테 없죠. 핵 버튼은. 없죠. 북한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로 가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미 연합훈련 당시 이 전략자산 운영을 저희들이 쭉 평가를 해보면 남한의 전술핵이 있는 것과 똑같은 군사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 무기가 고도화되고 첨단화됐기 때문에 굳이 뭐 부산에 서울에 천안에 없더라도 한미 연합훈련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없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어떤 핵 위협이 있을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의 전략자산 운영을 극구 반대하는 것이 북한도 미국의 그 핵전략 무기들의 위협에 심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현도 불가능할 뿐더러 정치적으로 저는 이 현안을 푸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는 평화적이고 협상을 통해서 완결을 짓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자꾸 이제 섞어서 가지고 헷갈리는데 정확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핵이 없어요. 전술핵도 말씀하셨듯이 91년도에 전부 철수해서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그럼요. 북한의 비핵화. 아니 그 북한이 쓰는 용어입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게
그걸 우리 대한민국 용어로 하면 한반도 비핵화인데 예. 북한의 비핵화예요. 북핵을 없애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는 그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내 나라의 부국강병이나 자강의 네. 길이라면 사실 어떤 것이라도 고려해 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바뀌지 않고 예.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오늘 아침에도 쐈잖아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고려해 봐야 된다. 정치와 국제관계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유동적인데 언제라도 상황과 여건이 바뀔 수 있으면 바뀐 상황에서 다른 대처를 마련해야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아니, 근데 북한을 설득하는 게 훨씬 100번 난데 양보해서 핵무장이 필요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조경태 의원 주장대로 NPT 탈퇴하고 그리고 우리 원자로 저기 네, 영변 원자료 같은 거 막 재가동하고? 설치하고 네, 설치하고 무려 뭐 플라티늄 막 추출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전술핵을 배치해도 되잖아요. 재배치를 하면 되지. 아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 아, 그렇죠. 아니면 그리고 뭐 나토 이제 식도 북한의 있고 지금 비핵화 그런 협상은 제안 중단하자.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저는- 원천적으로 막고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에 가서 그러면 비핵화를 얘기를 하시는 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도 발언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한테 이거는 여쭤보고 국민이 판단을 하실 거라 안보가 불안한 거는 뭐 국민 전 투표라도 국민이 뭐 여론을 아는 하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집안의 큰형이 좀 잘 살고 그 동생이 좀 그 땡깡 피우고 이런 거 좀 다독거려 가면서 관리해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동생 계속 몰아붙이고 너 인마 땡깡 피워? 나 하고 이렇게 같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군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핵무기를 묵인하는 나라들을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점령을 하고 우군을 만듭니다.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전부 미국의 우방이 됐어요. 우방이 된 사람들을 그 나라에 한해서 대부분 핵무기를 용인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우방 또는 친구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기본 구조는 우리가 70년을 대결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남북이 다 군사적으로 대결 구도만 가져왔어요. 우리가 지금 GDP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군사비를 쓰잖아요. 쓰고 있고. 예. 우리 GDP, 그러니까 군사비를 쓰는 만큼 북한은 이제 그 정도 경제력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주자. 단 최근에 여러 안보 상황들이 이른바 그 북한을 우군 또는 그 평화협력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 우리 내부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한반도의 어떤 국제정치, 국제 외교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처를 잘못하고 또는 우리 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죠. 네. 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태세가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동생이 말 너무 안 들으니까 좀 한 대씩 때리고 이래야 된다. 아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건 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전술핵으로 때리자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때리면 동생이 좀 성격이 좀 세면은 맞대응할 거고, 그럼 서로 또 치고받고 뭐 어렸을 때 많이 싸웠는데 사실 형제들끼리. 제가 이 문제 어떻게 계속 얘기하면은 이게 논란이 워낙 이게 그럼요. 민감한 예. 문제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따로 주제를 정해서 뭐 하든가 이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요즘에 장제원 의원도 뭐 잘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 욕하는 거 말고 없다라고 하고 또 뭐 하여튼 김세현 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황교안 대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인데 자유한국당 얘기를 잠깐씩 해볼까요? 먼저 권혁기 원장님. 뭐 이제 야당으로서 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 필요하죠. 그게 이제 야당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은 안 되는데 일단은 한국당 지도부가 일단 말로 레드라인을 자꾸 넘어서서 국민들 여론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나경원 대표가 우리나라 안보에 적은 대통령이다. 참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이죠. 아무리 대통령이 정적이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이런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발언까지 하는 건 옳지 않고 어저께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이제 나경원 대표를 또 비판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세월호 한 척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이제 비아냥했고요. 또 민경욱 대변인 이 앞뒤도 안 맞는 논리로 뭐 대통령이 친일이지 왜 우리가 친일이냐. 뭐 이런 하여튼 그 장제원 의원이 하신 쓴소리를 좀 한국당이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부인은 하시는데 이제 공화당과의 선거연대 이것도 이제 한국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림자에서 못 벗어났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공화당과의 연대설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보수는 진보 정치인들은 아주 작은 부패라도 국민들이 크게 실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수는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은 막말이거든요. 점잖지 못하다, 품이 없어 보인다. 이 소리가 나면 보수당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여당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으로 비판하고 지적한다고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예. 그것이 누적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 결국은 망언이고 막말이다라고 하면 언론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황교안 대표 등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지속되면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전당대 이후에 이제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홍 박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전문가시잖아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제가 봐도 좀 답답해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제가 봐도 어이, 이렇게 여당이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당이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정말 못해도 이렇게 못할까 저부터 그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나 김세현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한국당의 문제점 그거 뼈아프게 지적하셨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야당이 이제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거 비판해야 되는 거 맞지만 매사 반대하고 또 정부 여당 질타만 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 협조할 거는 깨끗하게 협조하고 또 한국당만에 대한 제시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당이 뭘 잘하고 있는지 예. 또 뭘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당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표는 답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거 공감하고요. 근데 정치의 하루는 깁니다. 그리고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민심이라는 게 바다 위에 쪽배 같아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 문재인 정부가 야당 때 잘하고 바르게 해서 저는 집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국당이 못해서 사실 기회를 얻으신 것 같은데 내년 총선 우리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국민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또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보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휴가 취소하고 예.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투 태세로 국민에게 또 추석 때 그런 대안과 우리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바른미래당도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보다 자유한국당- 좀 더 복잡하지 예. 않습니까?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항상 복잡하기 때문에. 네. 아니, 홍 박사님이 그냥 바른미래당 얘기만 나오면 우리 김철근 교수님이 그냥 비수를 아닙니다. 드리네. 기술을 그냥 우리 공 관장님하고 저하고 앉아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합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국당을 아까 참 애국당 예. 얘기를 빼먹었는데요. 공화당.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을 빼먹었는데요. 예. 사실 보수 통합을 원하시는 게 국민 대다수의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 예. 지역에 나가서 국민들을 뵈면 항상 같이 통합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예. 그걸 선거연대나 공학적인 또는 뭐 총선을 위한 그런 행보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행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죠. 뭐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다른 당 얘기하기가 좀 아, 송구스럽고 좀 명구스럽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황교안 대표 체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좀 한 말씀 드리면
승리의 길로 가는 거냐 아니면 결국은 박근혜의 그림자에 갇혀서 결국은 고만고만한 그 정도의 수준에 멈추느냐로 본다면 후자에 가깝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의 그 실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그 비판적입니다. 네. 특히 그 현장에 가면 더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조금 더 넓게 보고 멀리 보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 토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잠시 그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지금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토크 여기서 모두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름을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저는.